And the BAFTA goes to The Shape of Water, Guillermo del Toro. 안녕하세요. 전 영화 시작해서 이만 29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형광모자고요. 저는 펭귄맨입니다. 2주 만에, 2주만 아니구나. 2주 만이죠? 펭귄맨님을 2주 만에 봤다고 하려다가 아. 생각해보니까 어제 봤네요. 네, 잘 지내셨죠? 네,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뭐 유난히 간만에 일찍 일어났는데 정신도 아직 맑고 훌륭하네요. 몇 시에 일어나셨는데요? 10시? 대박. 오늘 일찍 주무셨나봐요. 한 5시에 주무셨나봐요. 몇 시 잤는지는 사실 잘 몰라요. 왜냐면 제가 시계를 보고 자는 게 아니라 졸리면 자기 때문에. 근데 그것보다 일찍 잤을 것 같아요. 한 4시? 3시, 4시? 되게 오랜만이네요. 네. 축하드리고요. 전날 잠을 별로 못 자서 컨디션이 좋다. 네. 비교적 좋다. 날씨도 좋고 오늘 되게 날씨가 따뜻해요. 저번에 저희 녹음 끝나고 펭귄맨님이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 1주년 지났다고. 아 맞다.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 뿌듯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와. 저희가 다음 에피소드는 30회차잖아요. 그래서 뭐라도 할까 제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되게 서프라이즈다. 아니야. 근데 도저히 생각이 안 나서 말았다. 여기 이렇게 써놨죠. 뭐 하징 하고 쓰던 걸 멈췄다. 네. 생각은 많이 하는데 좋은 결론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다음 번까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도 우리가 녹음하기 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지난 청취율이 네. 머드바운드가 그 전에 했던 틴저린 플로리다 프로젝트에 비해서 10토막도 안 되게 거의 뭐 한 12토막 나버려서 넷플릭스 구독을 생각보다 많이 안 하시는 걸 수도 있고 사실 여기서는 뭐 넷플릭스에 있으니까 다 봐 하면은 다들 그냥 그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실제로 안 보더라도 그러니까 다들 그 서브스크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좀 아무래도 미드를 많이 보는 분들이 아닌 이상 잘 안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요즘은 한국 드라마도 있던데. 그쵸. 비밀의 숲 같은 것도 올라오고. 무엇보다 넷플릭스가 지금 드라마 제작을 하고 있죠. 그쵸. 네, 킹덤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고요. 난항을 겪고 있어요? 네. 끝까지 간다 감독하셨던 감독이 그 드라마의 감독이고 근데 그 스태프가 한 분이 사망하셨고 그리고 배우도 한 명 마약으로 구속됐고 누구요? 저 이름을 제가 백지영 남편?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름을 잘 모르잖아요 배우. 그래서 아니 저 최근에 저는 가끔씩 실시간 검색어를 보는데 갑자기 백지영 남편 이게 막 올라오더라고요. 오랜만에 봤는데 그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넷플릭스의 비인기 때문인지 머드바운드가 아무래도 한국에서 제대로 소개되지 않고 그냥 넷플릭스로 공개가 돼서 그런지 관심이 많이 저조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막상 저도 넷플릭스에서 서비스해주는 영화를 영화관에서 본 건 옥자밖에 없어요. 영화관뿐만이 아니라 그냥 넷플릭스에 있으면 언젠가 보겠지 하고 그냥 리스트에 넣어놓고 안 보는 영화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머드바운드 하자고 한 것도 저는 안 하면 안 볼 것 같아서 사실 그게 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도 약간 이게 반사 효과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지 일부를 많이 들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회차의 일부보다 거의 2배 가까운. 보통은 항상 2부가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들으시는데 그쵸. 그래서 반사 효과였다. 다들 머드바운드 이거 뭐야? 라고 생각하고 1부만 들으셨다. 어쨌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최근에 본 영화를 하기 전에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어워드 시즌 얘기를 아주 잠깐만 할까요? 뭐 사실 이제 새로울 것도 없고 하지만 라이터스 길드 어워드는 궁금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냐하면 3빌보드가 대상이 안 돼서
노미네이션 리스트에 없기 때문이고 사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점친 거는 그레타 거윅의 레이디버드가 각본상을 받을 것이다 가 우세한 의견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조던 필의 겟아웃이 라이터스 길드 작가들이 가장 사랑한 작년 영화로 미국 영화로 겟아웃이 각본상을 수상했고요. 각색상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 대로 Call Me By Your Name이 큰 이변 없이 수상을 했습니다. 그렇고요. 네. 그렇군요. 네. 아 맞아. 그리고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제인이 상을 수상했습니다. 와. 지금 한 3회차째 꾸준히 밀고 계시는 제인. 아 네. 꼭 많은 분들이 네.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잘 안 치는 박수도 치시고 그리고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바프타 발표가 있었죠. 지난 일요일에 바프타의 발표가 있었고요. 바프타 결과 같은 경우에는 그거 아닌가 하신 그거예요. 뭐 여우주연상? 맥도먼드 아닌가? 맥도먼드. 하지만 여기서 가장 재밌는 소식은 외국어 영화상을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가 받았다는 맞아요. 소식이 이제 아마 보도 막 됐겠네. 보도 당연히 됐죠. 저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쓰려다가 이미 제가 쓰고 있는 중에 이미 기사 막 뜨더라고요. 그래서 쓰다 말았는데 어쨌든 외국어 영화상으로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가 수상을 했고요. 또 박찬욱 감독에 대한 기대 같은 게 좀 커질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영국에서 드라마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플로렌스 슈? 이름 맞나? 그 레이디 맥베스의 여주인공이었던 맞아요. 예. 그 박찬욱 감독이 극찬한 외모로 레이디 맥베스가 한창 홍보가 됐었는데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하는 결과를 나왔네요. 원작은 존 르카레 맞나?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 쓴 사람이 존 르카레 맞아요? 맞아요. 네. 제가 너무 힘드네요. 존 르카레의 아닌가? 무슨 소녀 드럼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라는 드라마를 네. 제작. 근데 박찬욱 감독이 원래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를 연출하고 싶어 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아가씨 같은 경우도 영국 소설이 원작이잖아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약간 반영이 됐을까 싶기도 하고. 네. 왜냐면 다른 해외 영화제에 비해서 약간 이례적인 결과라서. 무엇보다 일단 봐야 되니까요. 봐야지 투표를 하니까. 맞아요. 네. 관심 있어서 봤겠죠.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었겠죠, 영국에서. 뭐 간단하게 결과를 요약해 드리자면은 남우주연상은 당연히 게리 올드만, 여우주연상은 당연히 프란시스 맥더먼드. 남우주연상은 샘 라겔, 여우주연상은 알리슨 체니. 가 받았고요. 그 4명은 이제 그냥 고정이에요. 친해질 것 같아요? 이제 수상 소감도 다 떨어져가지고 지겹겠다. 바프타 시상식에서는 프란시스 맥도먼드 옆에 코엔이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옆에 되게 엄청 무표정한 얼굴로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요. 잘 안 웃는 커플이에요. 남의 얘기거니 하면서. 저는 그 바프타 기사 댓글에서 그것도 봤어요. 프란시스 맥도날드 왜 화나 있냐 그랬더니 대댓글에 그분 원래 그렇다고. 근데 처음에 골든글러브에서 상 받을 땐 표정 엄청 좋았거든요. 맞아요. 이게 계속 받다 보니까 본연의 네. 그걸로 돌아가시는 그게 떨어진 건지 아니면은 쓰리빌보드에 대한 일종의 비난 같은 것도 오스카를 겨냥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표정은 안 좋고 저는 샘 라겔이 항상 옆에 여자친구처럼 보이는 사람을 데리고 다니는데 이 커플 너무 지겨운 것 같아요. 항상 너무 옆에 꼭 붙어 있어가지고 남의 커플인데 왜 그렇게 눈꼴사나 하세요? 샘 라겔을 얼마나 이 순간을 함께 하고 싶겠어요. 알았어요. 뭐 그 외의 수상 결과를 보자면은 오리지널 뮤직에는 쉐이프 오브 워터, 오늘 저희가 다룰 쉐이프 오브 워터가 상을 받았고 시네마토그래피는 블레이드 러너 네. 2049. 네. 그리고 편집은 베이비 드라이버, 프로덕션 디자인도 오늘 다룰 쉐이프 오브 워터, 의상은 팬텀 오브 스레드가 받았고요. 팬텀 스레드. 의상상은 팬텀 스레드가 받았는데 최근에 이제 코스튬 디자인 길드에서 다시 또 시상식을 했었는데 이거는 또 팬텀 스레드에게 가지 않고 저희가 오늘 다룰 쉐이프 오브 워터에게 갔습니다. 메이크업 헤어 부분은 예상대로 다키 스타워, 사운드는 덩케르크. 많이 챙겨주려고 네. 이렇게 쏙쏙 박아놓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시각 효과상은 블레이드 러너가 받았습니다. 막 아주 예상 못한 결과는 없네요. 네, 그리고 각본상은 역시나 쓰리빌보드, 감독상은 기레르모 델 토로, 오늘 저희가 다룰 애니메이션은 코코,
다큐멘터리는 I'm Not Your Negro, 각색상은 Call Me By Your Name. 그 영국 데뷔. 네, 그리고 아웃스탠딩 데뷔로는 I'm Not a Witch가 상을 받았습니다. 기대되는 작품이네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아웃스탠딩 브리티시 필름이랑 그냥 베스트 필름에 둘 다 3 빌보드가 꼽혔어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역시 투표는 팬심은 한결같구나. 이걸 저는 좀 나눠서 줄 줄 알았는데 나눠서 주지 않고 그냥 3 빌보드를 다 표를 던졌더라고요. 사실 논리적으로는 그게 맞는 거죠. 베스트 픽처인데. 네, 맞아요. 그래서 코엔이 딱 한 번 웃었는데 그 3 빌보드가 베스트 필름으로 꼽혔을 땐 좀 웃더라고요. 축하를 해주기 큰 위해서. 상이 아니면 잘 안 웃으시나 봐요. 그 정도 아니면은 베스트 아니면은 뭐 내 후보라고. 웃음은 너무 아깝다. 그 외에 공로상을 리들리 스캇이 받으셨고요. 아 그러시구나. 네, 뭐 그 정도가 바프타 소식이고 한편 지금 베를린 국제영화제가 개최 중이죠. 제가 보면서 굳이 인상 깊었던 부분을 3가지 꼽자면은 첫 많이 번째는 꼽아오셨네. 그냥 보면서 네. 저한테 남아있는 게 딱 3가지더라고요. 베를린 영화제를 지켜보면서 첫 번째는 웨스 앤더슨이 말하는 애니메이션 캐스팅의 장점. 뭐예요? 변명할 수가 없다. 변명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캐스팅을 할 때 배우한테 연락을 하면은 제가 그때 스케줄이 있어서 라거나 배우가 거절을 할 수 없다. 배우가 거절하기 힘들어서 애니메이션이 너무 좋다. 초호화 캐스팅. 당신이 시간이 안 되면 너네 집에 가서라도 녹음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절하기 힘든 게 애니메이션 캐스팅의 장점이라고 농담처럼 얘기를 했는데 굉장한 노하우네요. 그냥 보면서 그냥 저도 피식해가지고 소개시켜드리고요. 근데 이번에 작품은 항상 이제 웨스 앤더슨과 몇 번씩 작업을 했던 배우들이 대부분이라서 유독 그런 감독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이분도. 그리고 지금 웨스 앤더슨의 아이스 오브 독이 스크린 데일리 비평가 평점이 제일 높아요. 베를린 영화제 영화 중에. 그래서 잘하면은 이번에 웨스 앤더슨이 금공상을 타는 그것도 애니메이션으로 금공상을 타는 케이스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오프닝이었는데도 네네. 아직 제일 높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군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 류이치 사카모토가 이번 베를린 심사위원 중에 한 명인데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정치적인 시선으로 보지 않고 예술적인 시선으로 판단하겠다. 무슨 소리지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네요. 본인은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되게 최근에 그 어떤 영화계 전 세계적인 트렌드에 역행하는 발언이기는 해요, 사실. 그래서 조금 갑자기 왜 이런 인터뷰를 하게 됐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게 그냥 심사위원들 그냥 한마디씩 모여가지고 한마디씩 하는데 그 말을 했어요. 보통 이제 말 적은 사람은 너무 영광이고 옆에 서 있는 다른 심사위원들과 함께 영화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즐겁고 기대된다. 그걸 얘기하는 보통 그런 얘기를 하는데 보통 심사위원장만 좀 길게 얘기하고 나머지는 그냥 짧게 하거든요. 이 사람도 뭐 길게 하진 않았는데 뭔가 추가적으로 더 말을 하고 싶어서 말이 헛나온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순간 뭐지? 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마지막으로 베를린의 3번째 소식은 뭐 누가 뭐래도 김기덕 감독이겠죠. 아하. 뭐 일단 법적인 판결만 보자면은 성추행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죠.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제 다만 뺨을 때린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았죠. 그래서 베를린에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항의가 있었고 그 집행위원장 인터뷰 같은 거를 네. 오프닝 전날인가 오프닝 날 이제 발표된 그 인터뷰를 봤는데 이제 많은 청원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헐리우드에서 했던 것처럼 레드카펫에서 검정색으로 그걸 표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블랙카펫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청원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걸 거절한 사유 같은 거를 이제 약간 언급을 하면서 뭐 자기가 그거에 개인적으로 반대해서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댔던 것 같고 저는 그거는 이해할 만한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본인도 스스로도 오프닝 날 어쨌든 검정색 옷을 입고 옴으로써 개인적으로 참여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김기덕 감독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김기덕 감독이랑도
이런 논란이 있는 거를 피해갈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했고 영화 상영이 끝나고 Q&A 같은 거 할 때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나올 거다. 안 나올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감독도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대답을 하겠다고 했다라는 식으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뭐 영화제 입장에서는 최선의 대처를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실제로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는 알 수가 없네요. 뭐 김기덕 감독이 이미 프레스 컨퍼런스를 한번 했죠. 뭐라고 한번 했고, 했나요? 김기덕 감독은 일단은 되게 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정에서 연기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고 그 오해 때문에 그렇게 됐으나 자기가 뺨을 때리던 현장에 다른 스태프들도 이미 있었고 그 스태프들은 그게 크게 문제 있는 행동이라고 느끼지 않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억울하다는 식으로 저는 들렸습니다. 뭐 다른 스태프들이 문제 삼지 않은 거는 변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명이 아니라 뭐라 해야 되지? 좋은 논거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뭐 아니면 제가 좀 곡해서 들었을 수도 있고요. 객관적이지 않아서. 그렇군요. 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아, 그 검정색 드레스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프란시스 맥도먼드는 이번에도 마프타에서 검정색 드레스를 입지 않았어요. 그리고 타임즈 업 배지 같은 경우에도 차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상 소감에서는 이제 다른 시스터들과의 연대를 강조하는 말을 했고 저는 이거 약간 재밌는 것 같아요. 검정색 드레스가 너무 입기 싫으신가? 아니면은 약간 보여주기식의 어떤 운동에는 별로 뜻이 없겠죠. 뭐 저의 네. 짐작입니다. 네. 이거. 본인의 뭐 그렇다고 생각은, 이게 보여주기식이라는 건 아니고 네. 본인의 생각은 알 수 없는데 어쨌든 두 번이나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쨌든 명확하게 검정색 드레스는 별로 입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점은 좀 제 생각에 명확해 보이고요. 근데 프란시스 맥도먼드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 최근에 그 여기에 뉴욕에 있는 필름 포럼이라는 비영리 이제 예술영화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캠페인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자랑스러운 뉴요커가 필름 포럼을 지지한다 뭐 이런 식의 짧은 인터뷰를 영화 상영 전에 보여주는데 이제 제가 간 날은 이제 프란시스 맥도먼드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필름 포럼에서 어떻게 조엘 코엔과 연애를 했고 처음에는 얼마나 영화 취향이 달랐는데 조엘 코엔이 자기를 많이 물들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되게 귀엽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간간히 이제 웃음은 터지지만 그 깡담은 입술 있잖아요. 그게 단어와 단어 사이에 계속 나와요.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되게 멋있었어요. 그리고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개인적으로 랩탑이나 아이패드나 핸드폰으로 영화 보는 사람들한테 벌금 물려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영화 감독들이 의도한 게 아닌데 큰 화면에서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당연한 말이죠. 영화관 지지 선언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본 영화로 넘어갈까요? 저부터 할까요? 먼저 하셔도 돼요. 네. 저는 사실 최근 영화는 별로 본 게 없는데요. 첫 번째는 아론 소킨의 몰리스 게임을 봤어요. 아, 역시나 윈드리버의 경우와 같이 자기 영화 시나리오는 왜 더 못 쓰는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물론 이제 전에 한번 말씀하셨다시피 아론 소킨 느낌이 있긴 해요. 그 다다다다. 네, 빠른 나레이션과 또 빠른 이야기 전개가 재미있는 구석은 있는데 그리고 이야기를 보면은 결국에는 이 이야기가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구나 라는 점을 첫 장면 초반 장면에서 명확하게 드러내고 나서 저는 바로 소셜 네트워크가 생각나더라고요. 이 주크버그가 페이스북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줘서 그 이야기 안에서는 비어 있지만 사실은 소셜 네트워크의 마지막 장면에 가면은 주크버그가 어쩌면 단 한 사람 때문에 이 일을 다 했나? 혹은 그곳에서 파생된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이 몰리스 게임도 마찬가지로 그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고 그래서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지만 그래서 그 영화 중간까지 영화 중간에는 아버지의 존재가 부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버지에 관한 뭐랄까 컴플렉스랄까 그런 것들이 강하게 배어 있는 영화라서 아론 소킨의 스크립트라는 거는 명확하게 알 수 있었는데 그리고 사실 또한 그런 점에서 이 이야기는 굉장히 섹슈얼한 얘기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관한 얘기고 그런 이야기인데 영화 후반부에 아버지가 갑자기 들어와요. 저는 그 부분을 너무 구리지 않아요?
저는 구리다기보다는 그냥 깜짝 놀라서 멍해졌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하고 있던 생각을 갑자기 대사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요. 마치 참고서에 해답지가 갑자기 내 눈앞에 문제 풀다 막히는 거라기보다 뭐라 해야 되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내 마음을 읽힌 것 같아서 너 지금까지 영화 그렇게 봤지? 라고 이야기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냥 되게 모든 게 혼란스러워졌어요 그 순간. 그래서 저는 사실 그거 보면서 연말 연초에 봤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때도 한창 그 헐리우드의 페미니즘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을 때였고 제시카 차스테인 같은 경우는 그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배우고 실제로 실천도 많이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아마 그 당시에 그 뉴스가 많이 났을 거예요. 그 헬프 촬영할 때 옥타비아 스펜서 등을 비롯한 흑인 배우들의 임금을 위해서 어쨌든 투쟁을 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올 때여가지고 그런 이미지가 강했는데 이 몰리스 게임에서는 사실 주인공이 여자다 뿐이지 사실은 완전히 아버지가 신으로 마지막에 등장해서 모든 걸 해결시켜주고 끝나는 느낌이어서 되게 제가 기대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혼란스럽고 저는 하지만 아버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지는 잘 모르겠고 물론 거기에서 조언을 해주는 것은 맞지만 그리고 뭐 근데 굳이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본인이 사실은 그거를 이제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묻어뒀던 어떤 깊숙한 내면의 그거를 아버지가 자기는 이제 테라피스트니까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약간 뭐랄까 되게 저런 게 패트로나이징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장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하지만 그 남자는 실패한 테라피스트죠. 이 이야기에서 보면은 그리고 그렇다고 뭐 제시카 차스테인이 여성 인권을 지지하는 영화만 찍어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진 않죠. 네, 근데 그래서 몰리스 이 게임은 특히나 의상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저는 좀 불필요하게 물론 이제 저는 그게 세계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왜냐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관한 이야기라서 섹슈얼한 어필이 좀 중요한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섹슈얼한 어필이 이 여자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 안에서 사용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저도 그게 몰리가 그 몸담았던 세계, 그 화려한 뭔가 도박판의 세계를 보여주는 장치라고는 생각은 들었는데 어떤 장면들에서는 되게 뭐 굳이 저렇게 보여줘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제시카 차스테인에 대한 이미지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봐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다만 어쨌든 결국 아버지가 어쨌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아버지가 절정 직전에 하나의 축을 이룬다는 점에서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는 잘 이해가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보다 훨씬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뭐 아쉽게 봤다. 왜 각본가들은 자신의 영화에 갖고는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힘주다가 그러니까 그냥 일단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힘주다가 그랬다는데 이게 그렇게 어렵나? 모르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마더 여자 주인공 누구죠 이름? 제니퍼 로렌스. 제니퍼 로렌스가 무슨 드레스 입었다가 사람들이 왜 저런 드레스 입히냐고 욕했는데 베르사체 그건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사실 그 헤드라인만 봤어요. 저도 헤드라인만 봤어요. 안 읽어봤어요. 이런 걸로 뭐 이런 기사를 내나라고 저는 생각했죠. 근데 또 제니퍼 로렌스가 내가 선택해서 입은 거라고 그 해명했더라고요. 갑자기 의상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났어요. 그거랑 비슷하네요. 그 헤르미온느, 엠마 왓슨도 약간 이렇게 그물망 같은 옷을 입고 화보를 촬영을 했는데 약간 그게 이제 가슴 노출 같은 게 되는 화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페미니스트라면서 어떻게 이런 옷을 입냐 했더니 엠마 왓슨이 막 되게 똑똑하게 반론을 펼친 게 있었는데 반론이 잘 기억나진 않지만 저도 본 것 같아요. 똑순이네라고 생각했던 거는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하나밖에 더 없는데
이거는 최근 영화라고 말하기도 좀 뭐해요. 저는 라울 루이즈 감독의 원더링 서 오페라라는 영화를 봤는데 칠레 영화계 가장 유명한 사람이 두 명 있다면 라울 루이즈와 알레한드로 조도로프스키죠. 어쨌든 그래서 라울 루이즈 영화를 최근에 극장 한 군데서 회고전을 하고 있어서 가서 계속 사실 좀 여러 편 봤는데 이 원더링 스 오페라는 죽고 난 다음에 아내이자 라울 루이즈의 편집자이기도 했던 말레리아 사리멘토가 다시 연출 및 편집을 해서 죽음 이후에 공개한 영화예요. 다시 연출을 했다는 거는 촬영도 더 아니 촬영을 더 하진 않았어요. 촬영은 더 하진 않았는데 편집 자체가 연출인데 연출 감독의 어시스트 없이 편집을 한 거니까 그게 이미 연출이죠. 그래서 연출자에 이제 라울 루이즈의 이름도 올라가고 그녀의 이름도 올라가 있죠. 예. 근데 이거는 원래는 라울 루이즈가 원래 영화로 만들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1990년도에 라울 루이즈가 칠레에 가서 6일 동안 배우들과 일종의 워크숍 개념으로 찍은 장면들을 데이 1하고 보여주고 데이 2하고 보여주고 이렇게 만들어진 영화라서 라울 루이즈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유작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유작임을 의식하고 만든 영화들이라서 이거를 이후에 이렇게 내는 게 좋은 일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하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갱신 갱신? 유작 마지막 작품을 갱신하면은 좀 아쉽지 않나? 왜냐면 저는 라울 루이즈의 유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죽음에 대해서 탐구하는 영화거든요. 근데 그 뒤에 이 한 작품이 더 오는 게 약간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뭐 엄밀히 말하면 뭐 유작이라고 하긴 힘들겠네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라울 루이즈의 영화는 확실히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있어서 이렇게 말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말이라 봤자 남미 특유의 매지컬 리얼리즘이 깊이 들어있는 영화고 왜 칠레 애들은 다 이렇게 또라이 같은 영화를 만드는 건가? 조도로프스키도 그렇고 라울 루이즈도 그렇고 이렇게 특이한 영화를 만들지? 아마 제가 본 영화 중에 가장 특이한 영화는 조도로프스키 영화랑 라울 루이즈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칠레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근데 뭐 남미 자체가 약간 매지컬 리얼리즘에 바탕이 있어서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근데 또 칠레 사람들 스페니쉬를 쓰잖아요. 그걸 생각해보면 우리가 스페인 영어를 가서 생각해보면은 스페인도 좀 그쵸. 언어의 그건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그냥 좀 들었다. 예를 들면 알모도바르도 그렇고 그러네요. 뭐 알렉스 이글레시아도 그렇고 뭐 과도한 되게 이미지 같은 것들도 아무렇지 않게 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연결고리는 뭐가 있는 걸까? 그냥 스페인어를 쓰는 멕시코도 오늘 저희가 다룰 네. 델토로 같은 경우에 생각해 보면 브라질 영화도 마찬가지죠. 뭐 그래서 언어에 뭔가 있나? 브라질은 근데 브라질은 포르투기인데 비슷하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계속 뿌리를 들어오면 어차피 남미의 매지컬 리얼리즘으로 귀결되는 거긴 한데 그거랑 상관없이 칠레만의 독특한 뭔가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얘기를 할까요? 아, 네네. 저는 사실 그 지난번에 펭귄맨님이 네. 얘기하신 영화들을 약간 이제 전 뒤늦게 봤는데 네네. 그 중에 이제 판타스틱 우먼, 네. 우리는 같은 꿈을 꾼다, 러블리스, 음. 뭐 24프레임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 얘기하셨던 건데 뭐 대부분 그냥 동의를 해서 제가 뭐 더 그렇게 특별히 할 말은 없고 네. 저는 일단 오스카 외국 영화상에 노미네이트된 작품들을 얘기를 하자면 네. 저는 사실 뭐 조금씩은 다 아쉬운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그 우리는 같은 꿈을 꾼다 같은 경우에 왜 그 첫사랑 얘기라고 하셨는지 알 것 같고 또 왜 그 어떤 사회에 대해서 네. 코멘트를 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아니라고 했던 부분도 저는 좀 공감이 가고 네. 그냥 뭐 이거의 첫사랑의 귀여운 이야기로만 봐도 저는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여자 감독인지 몰랐는데 저도 몰랐어요. 의아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약간 저는 의아했고 근데 그건 어떤 부분이에요? 모르겠어요. 이게 뭐 저의 감상을 일반화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 여자 주인공이
자기의 어떤 사회성이 부족한 것 때문에 남자가 오해를 하고 상처를 받고 뭔가 이제 정리를 하자는 식으로 약간 차갑게 얘기를 했을 때 막 혼자 이제 그러면은 막 포르노를 본다든지 아니면 소를 만진다든지 하면서 그 사람과의 접촉에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나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귀엽다고도 할 수 있는데 저는 되게 뭐 그다지 공감 가는 사랑을 하는 사람 뭐 모르겠어요. 저는 좀 그런 부분이 되게 투박하게 풀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맞다기보다는 저는 그게 기본적으로 그 여자가 이미 왜곡된 사람이라서 그런 선택이 뭐 이상하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데 결국 그게 뒤로 갔을 때 물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를 생각해보면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식견이 얕아서 안 보이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아마 지난번에 그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냥 재밌는 조합을 만들었을 뿐이다. 그리고 맞아요. 그리고 사실 어떤 그 꿈의 공유라는 게 되게 재미있기도 하지만 영화 속에서는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재밌는 장치고 두 사람이 다른 사회의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갖고 있는 어떤 되게 사적인 영혼의 공간이라고 할 때 되게 아름다운 거는 맞지만 그러면은 뭔가 이 사람 두 사람은 그냥 단순히 서로 약간 하자가 있기 때문에 끌리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약간 아쉬운 면이 많았던 것 같고 판타스틱 우먼은 재밌게 봤는데 뭐 애도의 과정이랑 정체성에 대한 공격 같은 거를 이제 엮어가지고 이야기를 잘 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약간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템포나 이런 게 좀 너무 어색한 부분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았고 그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 말할 때 완성도는 좀 거칠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들을 때 생각했던 건 전 트레일러만 봤을 때니까 약간 어떤 그런 약간 마술 같은 장면들이 그게 막 엄청 때깔이 좋게 나오는 건 아니고 약간 수공업처럼 나오고 그런 것들만 생각을 했는데 그냥 뭔가 샷과 샷의 연결이나 이런 것도 좀 약간 답답한 부분이 있었고 근데 그게 남미 영화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는 그 태도랑도 관련이 있는데 그 매지컬 리얼리즘의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마술이 일어나는데 주변 사람들이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저는 그 거침이 그런 것과 연결이 좀 돼 있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너무 이제 저 주인공의 얼굴만 보이는 경우도 너무 많았던 것 같고 그냥 저는 좀 보면서 이 영화가 긴 것도 아닌데 이야기는 더 짧다는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판타스틱 우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도 2주 정도 시간이 지나서 다시 생각해보니까 제가 너무 좋아했는데 그냥 좋은 작품이다 정도로 약간 수정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 영화가 지닌 큰 가치 중에 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알레고리컬한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말해가지고 트랜스젠더 여성이 주인공인 것만으로 이미 먹고 들어가는 면은 사실 좀 강한 것 같아요. 헐리우드 평론가들이 작년에 가장 새로웠던 이야기를 얘기할 때 겟아웃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면에서 판타스틱 우먼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이야기일 뿐인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드는 거죠. 왜냐하면은 없었던 인물을 주인공 그렇다고 이게 뭐 별거 아니라거나 대단하지 않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당연히 좋은 훌륭한 성취인데 그래서 저는 판타스틱 우먼을 지지하고요. 아니 제가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 괜찮아요. 아니 다만 이제 저는 현대 영화 만드는 행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 온바디 앤 소울 우리는 같은 꿈을 꾼다 해서 얘기했다시피 결국에는 이 조합을 계속 교체해가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에 익숙해 있지 않나 그런 영화 투성인 건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 답답하다. 내가 진짜 조합을
바꾸어가는 과정에서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웠고 러블리스 같은 경우는 러블리스? 민주사랑이 또 생각나는 러브리스 그리고 러브리스는 뭐 즐거우세요? 다행이다. 뭐 러시아라는 나라에 대한 쉴 틈 없는 풍자와 비판이라는 점에서 전작과 아주 유사한 느낌을 풍기기도 하고 또 조금 코미디는 조금 더 제거한 그런 드라마인데 이야기가 강렬하게 관객들한테 이미지가 강렬하게 관객들한테 이야기하는 그런 면이 좋았던 것 같고 근데 저는 조금 풍자가 물론 리바이어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숨기지 않고 좀 과장시켜서 교회라든지 정치인을 풍자하는 그런 모습은 있었는데 러브리스에서는 이게 조금 더 칼날이 여러 곳을 향하면서 조금 뭐랄까 분산되고 뭉툭해진 좀 더 너무 뻔뻔하게 하는 게 약간 아쉬웠다. 그러니까 저의 취향이 아닌 거죠. 저는 그 말에는 동의하는데 저는 러블리스에서 이 감독이 그 가족의 내면에 개인의 내면에 더 많이 집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작인 리바이어던에 비해서는. 맞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약간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조크라고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마지막 장면 같은 경우에 그 이혼한 엄마가 이제 러시아 선수복 같은 거 입고 러닝머신을 뛰잖아요. 제자리 걸음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너무 뻔뻔하게 야 모자라? 이러면서 이거를 딱 마지막에 넣어준 느낌이라서 약간 재밌다면 재밌는 건데 약간 이질적이라는 느낌도 조금 들고 그거는 저도 그 장면 이질적이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확실히 연출 같은 부분에서는 그 리바이어던 굉장히 풍자의 느낌이 강하다면 조금 더 뭔가 티피컬한 그런 캐릭터들로 풍자를 하는 느낌이라면 러브리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진짜 한 가족의 그 내면을 많이 들어가는 느낌이라서 그 안에서 연출이 좀 더 세련돼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혼을 앞둔 부부가 각자의 새로운 사랑과 뭐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라던가 그런 부분을 보면 되게 세련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좋게 봤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제가 뭐랄까 이걸 좀 이제 한창 막 나왔을 때 신나서 보고 했으면은 조금 더 달랐을 수도 있는데 이제 노미네이션 되지 않은 작품 중에서 이스라엘에서 냈던 폭스트롯이나 세네갈에서 제가 늘 말하는 세네갈에서 냈던 펠리시테 같은 작품들은 몇몇 작품들보다 다른 후보에 노미네이션 된 작품들보다 더 낫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도 좀 많이 들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여기 이 영화도 스위스에서 제출한 영화인데 대표작으로 노미네이션은 되지 않았는데 어쩌다 기회가 돼서 봤어요. 거룩한 질서라는 페트라 볼프라는 여성 감독의 영화고 되게 시의적절해요. 스위스의 서프레젯 운동에 대한 영화고 정말 놀라운 점은 서프라젯 운동이 어떤 거죠? 여성 투표권 운동인데 정말 놀라운 건 스위스에서 70년대 중반까지 여성들이 투표권이 없었다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평범한 가정주부인 아내가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뭐 여행사 같은 데서. 근데 남편의 허락이 없으면 여성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이. 그래서 법을 바꾸고 싶은데 자긴 투표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남편을 설득해서 여성에게 투표권을 줘야 되는가라는 투표가 열리는데 그거는 남성들만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대박이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동네 여자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우리도 이걸 해야 된다. 남편들을 설득해야 된다. 막 이런 걸 하는 건데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어떤 면에서는 되게 정보 전달이 효율적이고 재밌기도 한데 조금 뻔한 이야기고 통속적인 캐릭터들도 많이 등장하고 해서 약간 아쉬운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이런 재작년인가 영국에서도 영국의 서프레젯을 주제로 영화가 만들어졌었고 그냥 이런 물결이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밌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본 게 있어서 코코를 제가 봤어요. 아, 네네. 코코는 픽사의 최신작이죠. 아마 다들 보셨을 거예요. 그쵸. 한국에서는 상당히 좋은 흥행을. 미국에서도 흥행했죠. 그렇군요. 네. 제 주변에는 한 군데밖에 안 하고 있어서 물론 제가 왜냐면, 너무 늦게 보긴 네, 지금 했는데 끝물이죠. 보러 갔는데 저는 사실 패딩턴 2를 보고 싶었어요. 너무 명작이라고 다들 하니까. 근데 패딩턴 2는 저녁 6시 이후로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볼 수가 없었고 그래도 코코는 이제 밤 9시에 하길래 봤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멕시코를 배경으로 해서 어떤 소년의 이야기고 이 소년이 자라난 가정은 굉장히 그 조상들을 중시하는 조상의 전통을 이어가는 구두를 만드는 가족인데 구두요? 몇 세대를 이어서 이제 구두를 만드는 가족인 거예요. 근데 이 소년은 음악가가 되고 싶은 거예요. 노래를 하고 기타를 치고 싶은데 그 자신의 고조 할아버지가 음악가가 되겠다고 가정을 내팽개치고 집을 나갔기 때문에 그 집안에서는 음악이 금지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선조의 유지를 잇는 거네요. 다른 그쵸? 방향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나는 내 조상은 할머니도 있지만 할아버지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얘가 이제 음악가가 되는 이야기고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걸 빼먹는 건데 멕시코에 그 죽은 자들의 날이라는 그 명절 같은 게 있어요. 영화 제목으로도 있죠. 아, 제목이 뭘까요? 전 사실 그 날을 이름을 까먹어서 아무튼 저도 간에 모르겠네. 그래서 그 날에 이제 조상들을 모시는 날인데 우연히 이 소년이 죽은 자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 픽사스럽네요. 그래서 이제 그 죽은 자의 세계가 굉장히 환상적으로 묘사가 돼 있고 얘가 이제 해가 뜨기 전에 다시 산자의 세계로 가지 않으면 얘는 영원히 이 죽은 자의 세계에 머물러야 되는데 산자의 세계로 가려면 이미 죽은 조상들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족들을 만났어요. 자기의 조상들을. 얘는 이제 매일 그 사람들의 사진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바로 알아봐요. 근데 할머니가 내가 축복을 주겠는데 너 이걸로 돌아가면 산자의 세상에 가면 음악을 절대 못해. 라고 조건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럼 난 죽은 고조 할아버지를 찾겠다라고 해서 죽은 자의 세계를 돌아다니는 그런 얘기고 저는 되게 재밌긴 재밌었는데 이야기는 되게 뻔해요. 그냥 너무 예측 가능하고 근데 제가 좋았던 점은 이게 멕시코인들을 주제로 한 거다 보니까 멕시코 문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가 돼 있고 대사 같은 것들이 실제로 그 액센트가 들어간 약간 뭐랄까 남미식 영어를 많이 쓰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위험한 시도지만 저는 요즘 아직 못 봤지만 블랙팬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고편을 보면은 영어를 쓰긴 쓰는데 액센트가 강하게 묻어나는 영어를 쓰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이런 영어도 영어다라고 노멀라이징을 하는 느낌? 그런 게 좀 있어서 좀 다양한 액센트의 영화가 나온다는 점이 좀 재밌었던 것 같고 대중문화를 통해서 약간 이렇게 성우들도 그 남미 출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스페인 그 계통의 배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거는 되게 재밌는 시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남미 특히 멕시코가 악기와 관련된 영화를 또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코코가 뭐 멕시코 영화는 아니지만 생각해보면은 가장 재밌었던 거는 엘 마리아치 같은 영화를 생각해보면은 얘가 하고 싶은 것도 약간 그런 음악인데 마리아치 밴드에 네. 그 마리아치 밴드 자체가 소재가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네요. 지금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리고 저는 사실 영화를 보는 동안은 이 제목이 코코였다는 걸 까먹었는데 영화 끝 결말 부분에 가면 그러니까 제목이 왜 코코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코코는 사실 이 소년의 증조 할머니예요. 살아 있어요 아직. 근데 이 증조 할머니의 부모님이 이제 이혼을 한 거죠. 말하자면 음악 때문에. 이 증조 할머니가 이제 막 거의 뭐 기억도 없고 말도 못하는 사람인데 네. 아무튼 그 되게 뭉클한 부분이 좀 있어서 픽사스러워요. 네. 근데 또 21세기 감성으로 보자니 가족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하는데 너무 또 막 핏줄만 강조하고 핏줄 가족만 가족인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생각이 좀 들었네요.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저는 들으면서 기쿠지로의 여름이 생각났습니다. 왜요? 코코라는 이름을 얘기하시길래 어. 기쿠지로의 여름도 기쿠지로가 누군지는 맨 마지막에 밝혀지죠. 아니 근데 코코는 사실 처음부터 나오는데 제가 되게 뭐라 대충 들은 거예요. 네. 그리고 까먹은 거죠. 제목이 코코라는 사실을. 아무튼 그러셨구나. 죽은 자의 세계에서 모험을 하다 보니까 뭐 그냥 좀 아쉬운 점도 있고 재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뭐 너무 많아요? 10개 하세요. 10개. 10개는 못해요. 그 최근작이라서 이게 작년에 부산영화제에서도 상영을 했는데 구로사와 기요시의 산책하는 침략자를 봤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사실 기대가 좀 많이 됐어요. 왜냐면 이야기가 되게 재밌어요. 지구를 침략을 하기 위해서 외계인이 왔는데 외계인이 인간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인간을 만나면 어떤 단어를 들으면 그 단어의 개념을 떠올리라고 해요. 굉장히 구체적인 이미지로. 그럼 그걸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외계인은 그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이걸 빼앗긴 인간은 그 개념에 대한 이해나 욕망이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소유라는 개념에 대해서 뺏어가게 되니까 이 인간은 소유에 대한 그 압박이나 강박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자유로운 인간이 되고 뭐 물론 그게 항상 좋게 풀리진 않는데 그렇겠죠. 뭐 아니면 자신과 타인의 그 경계를 나누는 자아라는 개념을 이제 강탈당한 인간은 약간 네가 내고 나가 너다 뭐 이런 식으로 원래 자기 성공에 대한 컴플렉스가 되게 많은 인물이었는데 그런 거에서 풀려난다든지 그래서 약간 이게 아이러니한 설정이 근데 잘못됐네요. 아 그래요? 너무 막연한 개념들을 그렇게 뺏을 수 있다는 것 자체에서 이미 저는 문제라고 느껴지네요. 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면 어떤 단어를 누군가에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예를 들면 그게 일이라고 치면 단어마다 개념이 다르겠죠, 사람마다. 그렇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에 대해서 별로 깊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 구체적인 이미지가 없으면 외계인이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마지막에 이제 주인공격인 부부가 이제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데 그 부인이 모르는 사이 남편이 이제 외계인에게 몸을 강탈당한 거죠. 그래서 이 남편이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자꾸 이상하게 행동을 하는데 이제 외계인인 걸 알고 나서 뭐 무슨 개념을 배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사랑에 대해서 교회에 가서 물어봤는데 목사 그 사랑은 뭔가 훔치려고 했는데 구체적인 그림이 없어서 못 훔쳤다 이랬더니 아내가 제발 아무한테서도 훔치지 말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설정이 좀 재밌는데 이야기가 좀 뜬금없이 전개가 되다가 마지막에는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결말을 맺고 하지만 그건 기요시 감독의 특징인 것처럼 들리는데요, 저한테는. 아 그래서 저는 좀 취향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약간 보다가 항상 이제 저는 몇 개 보지 않았는데 기요시 감독의 영화를 항상 초반에 되게 재밌네 라고 생각하고 보다가 끝에 가서 되게 아쉬워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고 이 영화의 경우에는 사실 그 제목도 되게 멋있는 거예요. 산책하는 침략자? 근데 네. 이 영화 중간에 한 번 언급이 되는데 너무 좀 뜬금없는 타이밍에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아쉬웠다. 하지만 그 설정이 너무 재밌었다. 그런 얘기를. 기요시 감독 같은 경우에는 잘 지내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도쿄 소나타가 아마 제 기준으로는 호평을 받았던 마지막 영화 같은데 10년이 지난 것 같고 10년이 지난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요시 감독 작품 재밌는 게 몇 개 있죠. 뭐 큐 같은 영화는 봉준호 감독이 BFI에서 리서치할 때 자신의 탑 10으로 뽑기도 했고요. 사실 큐어 같은 영화는 생각해보면은 곡성의 모티브이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해볼 만한 영화인 것 같고 왜냐면은 연쇄살인이 일어나는데 살인을 한 주체는 계속 바뀌는 점에서 곡성과 유사한 지점이 있죠. 시기를 좀 많이 타는 감독인 것 같아요. 저는 큐어랑 도쿄 소나타 같은 경우 아마 이 두 작품이 제일 대표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지금 봤을 때는 약간 재밌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최면이라든지 정신분석 이런 거 아무리 시기를 많이 타는 얘기고 도쿄 소나타도 경제적으로 IMF 시기 우리나라의 IMF 비슷한 경제 불황과
굉장히 맞닿아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를 가장 되게 잘 반영하는 영화를 만들었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래 가는 영화인지는 그런 면에서 또 의심이 드네요. 저는 이 산책하는 침략자 보면서 바로 이전작이 다게레오타입이라는 영화였는데 그게 좀 생각났어요. 다게레오타입도 설정이 진짜 제가 너무 재밌게 생각한 설정인 거예요. 아 그래요? 무슨 설정인데요? 이게 이제 부인을 잃은 사진사가 그 실물 크기의 다게레오타입 사진을 찍는 사람인데 그거 찍으려면 사실 노출이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이제 한 몇 시간이고 모델이 같은 자세로 계속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의 고문 도구 같이 생긴 판에다가 몸을 대고 몇 시간을 서 있는데 이제 그 부인을 그리워한 나머지 이제 딸을 자기 모델로 해서 딸을 이제 몇 시간씩 세워놓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되게 고립된 저택에서. 근데 이제 사진의 사자도 모르는 남자가 어쩌다가 이제 알바를 하게 된 거죠. 사진 기사의 조수로. 그래서 저는 그 시작이 너무 재밌고 그 귀신 이야기랑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 했는데 되게 맹탕같이 끝나가지고 이 영화도 약간 시작이 되게 재밌었으나 중간부터는 힘이 빠지고 후반부에 가서는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고 뭐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네. 끝. 다음 작품은 팬텀 스레드로 예. 하죠. 네. 팬텀 스레드가 3월 8일 개봉 예정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다뤘던 플로리다 프로젝트가 3월 7일에 개봉을 한다고 하니 많이 보시고요. 3 빌보드는 3월 15일에 개봉을 한다고 하니 많이 보러 가시고요. 네, 많이 보러 가세요. 팬텀 스레드로 다음 주에는 돌아오겠습니다.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쉐이프 오브 워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If I told you about her, the princess without voice, what would I say? Eliza, come on.